자식까지 외면했던 부끄러운 제 삶에 대해 한 번쯤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부끄러운 낯짝도 낯짝이라고 주변에 고백하기도 어렵던 차에 동년배 친구나 인생 선배 후배님들이 많은 이 사연 튜브를 알게 됐죠. 인생 회고록이 아닌 노인네의 절절한 반성문에 시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변호사예요.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출산하며 출혈이 심했던 어머니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절 세상에 내놓자마자 돌아가셨죠. 아버진 시장에서 야채 장사라며 홀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법대 2학년 때 쓰러진 후 두 번 다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이웃 어른에게 들어보니 아버지는 건강의 적신호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군요. 저번엔 나랑 탁주 한잔하다가 혼절까지 했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제발 병원 좀 가보라고 해도 박씨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앞으로 법조인도에서 대성할 우리 아들 대학 학비를 대줘야 한다면서 말이야.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더 크게 될 놈인데 부모 잘못 만나 그 좋은 법대 가서도 공부에만 집중 못하고 돈 벌게 해서 애비로서 면목이 없었대. 에휴, 이렇게 일찍 가버리는 게 더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인 줄도 모르고. 정국이 넌 꼭 성공해야 한다. 자기 몸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아들밖에 몰랐던 네 애비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상을 치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깟 가난이 뭐기에 내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치료조차 못 받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빌어먹을 빈부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과외와 막노동을 하며 겨우 대학을 졸업한 전 이후 사법고시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저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 반찬도 필요 없고 딱 밥 한 공기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시생인데요. 돈이 없어서 이틀을 굶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이 은행 반드시 갚겠습니다. 뭐?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니? 사시생? 요새는 아무나 법 공부한다고 난리를 쳐대는구먼. 이 근처에서 몇 년씩 사시 준비한다고 밥 빌어먹다가 죽도 밥도 안 돼서 사라진 총각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 먹었으면 나가. 장사도 안 되는데 어디서 거지가 들러붙었어? 에이, 재수없어. 늘 배를 골았던 전 머뭇거리다 딱 한 번 식당에 들어가 사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공부가 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재수 없다며 바가지에 담긴 물세례까지 맞고 처량하게 쫓겨났죠. 그날 이후 저는 남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도 절대 없어 보이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공해 아무도 나와 내 가족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도끼 하나로 저는 그 힘든 시기를 버텨냈어요. 악착같이 공부한 끝에 드디어 전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변호사 중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아득바득 노력했어요. 선배들에게 아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좋은 기회를 잡아 경험을 쌓았죠. 그렇게 줄이다 저는 큰 기업의 법무팀에도 들어가 일을 했고 그 경력을 내세워 회사를 나와 따로 차린 변호사 사무실도 성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던 거예요. 형수, 형진이 둘 다 이리 와. 학교에서 시험 봤다며? 몇 점 받았어? 저 100점 받았어요,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 옳지, 잘했다. 그래야 내 아들들이지. 잘 들어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자기 발 아래로 깔아보는 게 사람들이다. 어디 가서 무시 안 받고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공부에만 정진하는 게 정답이야. 이 아버지 봐라.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했잖니. 너흰 고생 않게 이 아버지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형수, 형진이 너흰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저는 법대생 시절부터 만나 늘 제 옆을 지켜준 아내와 사시에 통과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현모양처란 말이 딱 걸맞은 현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슬하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우리를 닮아선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영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늘 전교 1등을 도맡던 수재였죠. 저는 아들들에게 늘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성공에 성공을 하며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고 명예가 생기다 보니 저는 점점 권위적인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까지 했으니 저는 제 삶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어리석었지만 당시에 전 스스로가 편협한 가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애들이 어릴 땐 괜찮았지만 문제는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놈아, 너 하랑 공부나 안 하고 왜 하루 종일 기타 줄만 튕기고 있어? 너 저번 시험 점수도 엉망으로 받아오더니 대체 왜 이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전 공부보단 기타 치는 시간이 훨씬 즐겁고 행복해요. 옛날엔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니까 뭐 모르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해요. 전 형이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기타나 치는 딴 따라 한량으로 살겠다고? 지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얼른 기타 내려놓고 책 펴. 너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 싫다니까요. 아버지, 물론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해서 틀린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틀린 거야. 네가 슬슬 살아도 배고를 일이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딴따라? 이 박정국의 아들이 고작 딴따라 하겠다는 한심한 놈인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너 안 되겠다. 네가 요즘 안 맞아서 감히 애비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게야. 얼른 회초리 가져와. 작은 아들은 원래 제 형만큼은 아니어도 반에서 5등 안엔 꼬박꼬박 들던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부터 공부는커녕 매일 기타만 붙잡고 있더니 날이 갈수록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화가 나 회초리를 들고 더 심할 땐 회초리도 없이 손직원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쌓은 부와 명예인데 그걸 당연하게 누리기만 하고 제 뜻에 거역하는 아들이 괘씸했어요. 저는 자식들 또한 성공시켜 제 집안을 번듯하고 명예로운 상류층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도 건들지도 못하고 우러러보는 집안으로 만들어 저와 부모님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상에서 승리자로 남고 싶었죠. 그런 성공욕에 찌들어 있던 전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아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언제 나 몰래 나갔어? 어? 내가 그 기타 동호회인가 뭔가 나가지 말라고 했지. 너 내년이면 고3이야. 대학 안 갈 거야? 어?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숨 좀 쉬자고요. 전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혀서 살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형 명문대 갔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저 좀 자유롭게 살게 놔두세요. 제가 아버지 물건이에요? 왜 제 인생을 아버지 입맛대로만 조종하려고 하세요? 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은 아버지 게 아니라고요. 못 나가게 방학 내내 집에 가둬도 보고 기타를 부숴버리면 어디서 일당제 잡일을 해서 기어코 새로 사오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도 잘못했다는 말 한 번 내뱉지 않던 작은 아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아들과 제 사이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우린 부모 자식이 아니라 거의 원수에 가까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우리를 걱정하며 한숨만 늘어갔죠. 여보, 그러지 말고 형진이 말도 좀 들어줘요. 애가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그래서 뭐 머리 기르고 한량처럼 사는 딴따라 되는 꼴을 두고 보라고? 저놈은 배가 부른 놈이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애초에 내가 기타를 사준 게 잘못이야. 나도 기타 좋아했어. 학창 시절에 나름대로 나도 기타 줄 좀 튕겼다고. 그래서 애들도 공부하면서 머리 환기할 때 치라고 사주고 가르쳐 준 건데 그 기타에 인생을 내맡기겠다고 해버릴 줄 누가 알았냐 말이야. 하루도 집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보며 작은 아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다스렸어요.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던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정치를 하고 싶다는 기특한 말을 늘어놓았죠. 아내가 말하길 큰아들을 보는 제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다는군요. 반면 작은 아들을 볼 때면 눈에서 냉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또한 자기 동생을 집안의 분란의 씨앗이라며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사이 또한 나빠졌죠. 당시 전 그렇게 형제 사이까지 갈라놓고 대놓고 자식을 차별하던 한심한 부모였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 작은 아들이 처음엔 원망스럽고 서운했다가 그 마음이 쌓여 괘씸함과 미움만 남아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지방대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히 전 아들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어요. 잔말 말고 재수해. 재수해서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시 가.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기타 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공부해라.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싫어요. 전 그냥 붙은 대학에 갈래요. 원래 대학 가기도 싫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학 노래를 부르셔서 소원 성취 시켜드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 마세요. 뭐야? 간섭?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감히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그딴 데 가겠다는 거야? 넌 내 인생의 오점이다. 내가 전생에 죄가 컸던 게야. 너 같은 호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 분명 내가 방금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너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아예 부모 자식 영 끊고 집에서 나가거라. 네 놈이 나가서 춥고 배고파 봐야 지 팔자가 얼마나 늘어졌었는지 깨닫겠지. 선택해. 내 말 들을래? 연을 끊을래? 여보, 그만해요. 형진아, 우선 방으로 들어가. 어? 엄마가 아버지 화부터 가라앉혀 볼 테니까 이따가 다시 잘 말씀드려봐. 아니요,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도 아버지 똑같으실 거예요. 아버지,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아버지 손찌검에 차별해 집에 갇히기까지 했어도 제 아버지니까 끝까지 아버지 설득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저 더는 안 참을 거예요. 저 이젠 제발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요. 제가 인생의 오점이라고요? 아버진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으셨겠지만 전 부모를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생긴 대로 살지 못하고 억압받아야 했던 제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고 원망스러워요. 네, 저 연 끊을게요. 인생의 오점인 전 아버지 소원대로 사라져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뻐하던 큰형만 옆에 끼고 어디 행복하게 사세요. 끔찍해? 이놈이? 저는 있는 힘껏 작은 아들의 뺨을 내려쳐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더니 그대로 방에서 옷가지 몇 개만 챙겨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형진아, 여보, 진짜 일 저대로 가게 둘 거예요? 내버려둬. 버릇없는 자식.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도 않는 저런 놈.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신 절대 쟤 찾지 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전까지 난 절대 저놈 안 볼 거야. 그렇게 화가 난 전 작은 아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그동안 소식 한 번 전하지 않던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옆엔 배가 꽤 불러있던 웬 아가씨와 함께 말입니다.
아내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며 작은 아들을 얼싸안았고 제가 쫓아낼까 싶어 얼른 집 안으로 들이더군요. 아들은 그날 자신이 임신시킨 아가씨와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던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부모에게 인사는 시켜야 했을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전 며느리감도 탐탁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살고 있는 꼴을 보자 더더욱 부하만 치밀더라고요. 결국 그 똥통 대학마저 때려치우고 공장 일을 했다고? 그 딴따라 꿈도 못 놓고 있고 거기다가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너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아가씨를 임신까지 시켰어? 갈수록 가관이로구나 아주. 내가 사람들이 작은 아들은 뭐하냐고 물을 때마다 유학 갔다고 둘러대느라 진땀을 뺀다. 네가 어떤 놈인지 입 밖으로 내뱉기가 창피해서. 근데 뭐? 공장 출신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준다고 치자. 그럼 너 이제 내 뜻대로 살 테냐? 기타 때려치우고 다시 공부 시작할 거야? 내 그렇다고 하면 두 눈 질끈 감고 받아주마. 아버진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전 그렇다 치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놓고 그런 모욕을 주세요? 그것도 제 애를 뵌 사람 앞에서요. 그래, 너 이름이 선진이라고? 내가 말이 심했던 건 사과하마. 너도 여느 집 귀한 딸 자식일 텐데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너도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부모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겠다는데 너 같으면 화가 안 나겠니? 어? 그만하세요 아버지. 일어나 선진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변했을 거라고 기대한 내가 등신이었어. 앞으로 2번 다시 아버지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전 이제 아버지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가라 가. 영영 내 눈에 띄지 마. 이 상놈의 자식 꺼져버려. 끝내 제 뜻에 반하던 작은 아들에게 화가 나 저는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불이 나게 아들을 따라갔다가 결국 펑펑 울며 돌아왔죠. 당신 정말 너무해요. 부모가 돼서 져줄 줄도 알아야죠. 아무리 당신이 힘들게 살았어도 애한테 내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내의 옳은 말에도 당시에 전 귀를 틀어막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을 붙잡으러 갔던 아내는 끝내 작은 아들이 제게 사과를 않겠다고 하자 언제 챙겼는지 집안에 있던 폐물들과 약간의 현금을 배부른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왔다고 해요. 그리곤 돌려주려는 아들 내외에게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렇게 작은 아들과 인연을 끊은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제 노여움과 화를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에 대한 화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달래주듯 대학을 졸업한 후 정치에 뛰어든 큰아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몫까지 큰아들이 성공해 주길 간절히 바랬죠. 큰아들이 선을 봐서 중산층 집딸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지병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여보, 나 우리 형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작은 아들을 받아주자고 설득했어요. 그런 아내의 마지막 부탁에 전 수소문을 해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무려 9년 만에 듣게 된 아들의 목소리는 몸이 건조하기 그지없었죠. 네 엄마가 위독하다. 널 많이 보고 싶어해. 병원 주소 문자로 남겨주세요. 통화를 한 이튿날 작은 아들은 며느리와 9살 된 손주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이가 들었던지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잘 지냈냐는 말이라도 건네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곧장 아내에게로 가더라고요. 뒤따라온 며느리만이 제게 꾸벅 인사를 하며 손주 또한 어색하게 인사시켜줄 뿐이었죠. 저도 인사를 받아줬어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차마 입이 움직이질 않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내에게 달려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다. 오히려 이 애미가 미안하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좋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아픈 데는 없고? 제가 앤가요? 그런 걱정을 하시게. 어머니, 저희 집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힘든 형편에도 어머니가 주셨던 폐물들 하나도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긴 우리 아들 한별이에요. 한별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내는 자신에게 인사하던 손주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못난 저를 대신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형진이 어렸을 때를 빼닮았을꼬. 천사 같기도 하지. 고맙다 어머마. 상처 많은 우리 형진이 잘 보듬고 살아주고 이렇게 예쁜 아들까지 낳고 길러줘서 가까이 지냈으면 내가 해줄 게 참 많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부디 앞으로도 모쪼록 우리 형진이랑 한별이랑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리고 네 시애비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워낙 힘들게 살아서 목석 같은 양반이 돼버린 거지.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있는 심성은 착한 사람이야. 아마 늘 너에게 상처 줬던 일을 속으론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거기까지 말을 마친 아내는 힘에 부쳤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다음날 또 오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이 아내를 볼 수 있던 날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작은 아들이 억지로 돌려보내 며느리와 손주는 첫날만 조문을 하고 갔지만 작은 아들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장례 절차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말만 몇 마디 나누었을 뿐 이외엔 저와 큰아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큰아들 또한 자기 동생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예 큰며느리를 인사조차 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발인을 마친 후 저는 작은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런 제게 인사조차 않고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싸가지 없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언젠가 아쉬우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빌겠죠 뭐. 큰아들은 혀를 차며 작은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심 후회했어요. 며느리랑 손주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걸, 아들을 붙잡아라도 볼 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전 아직도 자존심이 후회를 앞선 멍청이였기에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큰아들의 정치 인생은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하는 등 승승장구를 했죠. 저는 변호사 생활을 은퇴한 뒤에도 아들의 부탁에 선거 자금과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지원해줬고 10억이라는 거금도 미리 증여를 해줬어요. 여보, 하늘에선 잘 지내고 있소. 거기선 형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보이겠네. 에휴, 나도 많이 늙었나 봐. 자꾸만 그놈하고 딱 한 번 본 손주 얼굴이 아른거리네. 기타는 계속 치고 있는 건지 돈은 잘 벌고 있는 건지 이제라도 먼저 연락해 볼까 싶다가도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차마 용기가 안 나. 당신이 나 대신 하늘에서 형진이랑 그의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줘. 해가 갈수록 작은 아들이 그리웠지만 저는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의 사진만 보며 아들에 대한 넋두리를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지 7년 뒤 이번엔 쓸쓸하게 살던 제게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저는 늘 간이 나빠 고생을 했는데 관리한다고 했건만 간경화가 너무 심해져 간이식이 아니면 살 방도가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공여자를 기다렸지만 워낙에 대기가 많아 언제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추하게도 사람이 막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작은 아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매몰차게 쫓아냈던 작은 아들에게 이런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더군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 같아 염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문병 왔던 큰아들에게 미안함을 무릅쓰고 부탁했습니다. 형수야, 애비가 돼서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만 네가 날 위해서 이식 검사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제 자신보다 더 아끼며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물심양면 지원까지 해줬으니 내신 큰아들이 절 위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선뜻 해준다고 말 못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아연실색을 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아버지 미쳤어요? 간이식 함부로 하면 준 사람 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제가 그걸 왜 해요? 저 같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거 모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절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우리 선은 좀 지키자고요. 저 나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재란 말입니다. 그래요, 아버님. 좀 너무하셨어요. 세상에 돈 좀 줬다고 간이식을 해달라니 누가 무서워서 부모한테 지원이나 받겠어요? 아버님 혹시 노망이라도 나신 건 아니죠? 큰아들 내외는 기겁을 하며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간을 안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땐 살살거리더니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자 냅다 무 자르듯 잘라내버리는 그 애들 태도가 괘씸해서요. 발끈해서 미쳤다느니 노망 난나느니 하는 말을 내뱉고 사라진 큰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인생이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야 전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는 것만이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전 허탈함을 느끼며 병실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또 간을 달라고 할까봐 무서웠는지 그날 이후 그놈들은 병원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주쯤 지났던 어느 날 제 병실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형진이. 그들은 바로 작은 아들 내외와 손주였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제게 다가와 대뜸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간이식 못 받으면 위험하시다면서요?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셨던 양반이 고작 병 하나 못 이기셔서 이게 뭐예요? 얼굴은 간 때문에 새까매지고 마르고. 난 형진이 네가 나 아픈 건 어떻게 알고 왔어? 형이란 인간이 사람 써서 번호 알아냈다고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그 자식이 글쎄 뭘 하는 줄 알아요? 자긴 크게 될 사람이라 몸 아껴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주라고 명령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효도 이제라도 하라고요. 누구라도 간이식 안 해주면 자기한테 또 들러붙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고작 그딴 소리 들으시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런 놈을 키우셨어요? 그렇게 형만 예뻐하시더니 아주 꼴 좋으시네요. 큰아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작은 아들에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런 제게 아들은 계속해서 소리쳤죠. 그렇게 예뻐했던 형이 지금 어떤 금수가 됐는지 보세요. 이래도 아버지 방식이 다 맞고 제가 틀렸다고 하실 건가요? 대체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요? 제발 제 말에 귀 좀 기울여 달라고 제가 얼마나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한테 안 미안하세요? 아직도 제가 미우시냐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를 안 보고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미안하다, 영진아. 사실 너한테 계속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못했어.
이제 와서 내 마음 편하자고 너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얼굴 보고 살자고 말하는 게 창피했다. 게다가 내 몸까지 이 지경이 됐으니 너에게 괜한 부담을 줄까 봐 무서웠어.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네 말이 맞았다. 내 방식이 틀렸던 거야. 난 강압이 아니라 대화를 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됐어야 했어. 그때 네 말에 귀를 기울여 줬어야 했는데 난 내가 맞다는 생각에만 심취해서 내 두 귀를 꽉 닫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진아.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툭하면 손찌검 당하고 무시당하고 제가 집에서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전 아버지께 이해받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인사시켜드리러 갔을 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었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난 진짜로 자식도 아니었구나 싶어서 그날 돌아오는 내내 제가 얼마나 울었다고요. 미안하다. 형진아, 너에겐 처음 말하는 거지만 내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병원 갈 돈조차 아끼다가 돌아가셨다. 난 굶고 굶다가 밥을 구걸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거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성공이 보장된 길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어. 난 이를 악물고 성공했다.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야. 내 자식들은 절대 나 같은 수모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성공은 날 돈방석 위에 앉혀놨지만 난 성공에 심취해 그만 편협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믿었고 고생 한번 안 해본 네 생각은 전부 다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해버린 거야. 형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용서를 구해도 네 상처가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 죽기 전에 꼭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용기 없던 못난 애비 대신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걸 이제 아셨어요? 아버진 진짜 못난 분이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 사과를 기다렸는데요. 더 빨리 연락하셨어야죠. 전 아버지 절대 쉽게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한테 사과하세요. 형한테만 주셨던 애정 저한테도 주시고 시아버지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제 아내한테도 사과하고 잘해주시라고요. 제가 아버지 간이식 해드릴 테니까요. 뭐라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던 전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두 손을 내저었죠. 안 된다, 안 돼.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네 간을 봤니? 네게 해준 건 상처 준 일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거라.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짓은 절대 못해. 그럼 이렇게 사과 한 번만 딱 하고 아버지 혼자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겠다고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도록 저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전 그래야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면 평생 가슴에 진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 말대로 하세요. 이번에도 또 제 뜻 꺾고 고집 부리시면 저 두 번 다시 아버지 안 볼 거예요. 저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들의 의지는 완강했어요. 심지어 아들은 제 병실에 오기 전 미리 예약해둔 간 공여 적합 여부 검사까지 받고 온 뒤였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고 미안해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고맙다, 형진아. 네 말대로 살면서 두고두고 너에게 했던 짓들에 대해 반성하고 갚아나가마. 그리고 어머마, 해준 거 하나 없는 시애비가 네 남편 몸까지 망치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나 면목이 없다. 제 말에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제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며느린 초라하게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 사람 결정 응원해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잖아요. 솔직히 절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애 아빠가 너무 힘들어 했어서 아버님 원망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애 아빠한테도 저한테도 이렇게 사과해 주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합 판정 나오면 꼭 이식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비록 집안은 어려웠어도 인자고 훌륭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애 아빠 상처도 잘 어루만져 주고 살 수 있었으니까 이제 저 좀 며느리로 인정하고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대고 말고 오히려 네가 날 시애비 취급해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어머마, 예전에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아주 못된 독불 장군이었어. 네가 집사람 장례식장에 왔을 때라도 너랑 손주 손 한번 잡아줬어야 했다고 내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했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일 줄 알았으면 진즉에 잡아볼 것을. 그러셨어요. 한별아, 이리 와. 너도 할아버지 손 잡아드려. 아버님, 우리 한별이 벌써 16살이나 됐어요. 많이 컸죠? 기타 좋아하던 자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예술에 재능이 있어서 우리 아들 그림 배우고 있어요. 미술학원 선생님 말씀이 우리 한별이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장하다 장해. 사실 한 번도 칭찬해주지 못했지만 네 아빤 기타도 기타지만 손재주도 좋았단다. 그걸 내가 더 지원해주고 재능을 살려줬어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참 예쁘고 훌륭하게 잘 컸구나. 며느리는 매몰차게 쫓아냈던 제 자신을 더욱 원망하게 될 정도로 마음씨가 참 고운 아이더군요. 그렇게 난생 처음 잡아본 며느리와 손주의 손은 더없이 따뜻했죠. 아들은 처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사돈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 인연을 끊은 친부모 대신 처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오빠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거의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고마울 때가 다행이구나. 어멈니가 우리 형진이 인생에 다시 없을 복덩이였나 보다. 형진아, 기타는 계속 치니? 지금은 그래, 무슨 일 하고 있어? 기타는 그냥 취미로만 치면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집사람도 같이 맞벌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는 키워야 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사실 저도 자존심 세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반대하시니까 저도 바락바락 우긴 건데요. 사실 저 기타에 큰 재능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 알고 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해보고 싶은 일 끝까지 도전해 본 거에 대해선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래, 살다 보니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더구나. 네가 현명했던 게야. 그걸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끝까지 사과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미안해서. 여보, 아버님 민망해 하시잖아. 그만해. 아버님, 저 사람식 유머예요. 장난치는 거라고요.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 않아요? 아버님은 공부보다 저 사람한테 유머 모음집 같은 것부터 읽히셔야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들 또한 헤헤하며 소리내어 웃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30 중반의 나이가 됐어도 저와 사이좋던 시절의 앳된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몰래 눈물을 훔치고 말았네요. 얼마 뒤 아들은 공여 적합 판정을 받고 제게 간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작은 아들 덕에 끝인 줄로만 알았던 목숨을 이어붙일 수 있었어요. 제겐 연락도 없이 작은 아들에게 슬그머니 제 안부를 물은 큰아들은 제가 간이식을 받고 퇴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다행이에요. 이렇게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어서요. 제가 형진이한테 그러라고 전화했는데 잘했죠?
아버지 살아나신 거 다 제 덕이잖아요. 뭐야? 이 똥물에 튀겨 먹을 놈. 지가 달라고 할까봐 지 동생한테 그딴 전화나 해대고 이 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놈이 이제 와서 뭐? 썩 꺼져라. 내가 잘못 키운 자식놈이 형진이가 아니라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네 놈이라는 걸 이번 일로 톡톡히 깨달았다. 이미 너에게 줄 만큼 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10원 한 장 바라지 말거라. 알았어? 아버님 화 많이 나셨나 보다. 저희도 속으론 아버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죠. 아버님, 저희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세요. 네? 노여움을 풀든 말든 난 더 이상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줘. 왜? 돈 안 나오면 날 부모 취급도 안 하려고? 난 더 할 말 없다. 나가라. 그제야 알랑방귀를 끼어대던 큰아들 부부가 얼마나 얄밉던지 저는 그 길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작은 아들의 집에 찾아가 사돈 어른들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제가 형진이의 못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못난 절 대신에 형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얼른 고개 드세요, 사돈 어른. 박서방에게 다 들었습니다. 서로 깊었던 감정의 골을 많이 푸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잘 됐으니 된 게지요.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 조금은 당시 사돈 어른 마음 이해도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자 어른들만 잔뜩 보고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부모님께도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랑 집사람은 오히려 박서방에게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박서방 참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위를 낳아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사돈 어른은 처음 만난 절 푸근하게 안아주셨어요. 또한 사부인도 많이 건강해지셔서 다행이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간이식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건강을 아주 많이 회복했어요. 물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지만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낼 정도로 건강해졌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간이 길어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작은 아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제게 간이식을 해준 아들 또한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한별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옛다 세뱃돈이다. 대박, 50만 원이잖아. 할아버지 최고. 아버님, 무슨 세뱃돈을 애한테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대학생인데 얼마나 돈 쓸 데가 많겠어. 친구들이랑 한창 놀기 바쁜 나이일 텐데. 한별아, 공부도 좋지만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해야 한다. 이 할애빈 돈 벌고 공부만 하느라 청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거든. 와, 아버지 입에서 많이 놀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작은 아들 가족은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와 줍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큰아들 내외와 손녀들과는 다르게 작은 아들네는 늘 대화를 하며 즐거움을 찾는 건강한 가족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5년간 참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매년 명절엔 잊지 않고 사돈 어른들의 선물도 챙겨 보내며 감사함을 전하고 있답니다. 작은 아들은 제가 재산 증여를 해준다고 해도 아니면 좋은 집을 사준다고 해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절대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 작년에 미대에 입학한 손주의 등록금을 전부 대주고 있어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던 작은 아들 내외에게 니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손주 사랑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런다 하고 박박 우겼거든요. 작은 아들은 그래도 절 찾아와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좀 받아다오. 사실 내가 기타를 치겠다던 널 지원해주지 못한 게
이제와 한이 맺혀서 그런다. 그러니 한별이라도 내가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미술이 돈이 많이 든다며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거고 전시회를 열고 싶다면 열어주고 싶다. 한별이 미래 위해 제발 내 유일한 바람을 거절하지 말아다오. 이게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부탁이 될 게다. 아들은 지난날이 생각났는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렇게 전 어렵게 손주를 도와줄 수 있는 허락을 얻어낸 거예요. 큰아들은 5년간 제게 몇 번이나 손을 벌리러 찾아왔습니다. 시의원 재선에 실패한 후 도전하는 선거마다 족족 낙선한 큰아들은 그 많은 돈을 거의 다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인성이 덜 된 놈을 똑똑한 국민이 계속 뽑아주겠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집사람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 이러다 진짜 이혼당해요. 솔직히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형진이한테 그때 전화 건 제 덕분이잖아요. 아버지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좀 달라고요. 하지만 전 뻔뻔한 그놈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엔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그놈을 마구 두들겨 패며 쫓아내버렸죠. 처음으로 제게 맞아본 큰아들은 제가 돈도 안 주고 매질까지 하자 삐졌는지 그 뒤론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돈을 안 주자 명절에도 안 찾아오던 금수 같은 놈이었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손녀들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하지만 며느리 친정이 못 사는 것도 아니니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아직 자식들은 모르지만 저는 작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뒀어요. 제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을 전부 작은 아들 앞으로 남기겠다고 말이죠. 큰아들에게 미리 증여한 돈도 있고 그동안 지원해준 돈도 많으니 법적으로 큰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 몫은 없거든요. 물론 돈으로 작은 아들에게 진 죄를 갚을 순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작은 아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 그 일로 인해 진정한 제 자식과 며느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이 간이식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해줬을 거냐고 손가락질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간이식을 해줘서 잘해주는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제가 간이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작은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여전히 용기 없는 못난 할배였고 작은 아들은 제가 미안해하고 있는지 몰랐을 테니 절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극적으로 재회한 작은 아들에게 과거의 죗값을 치르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못 줬던 애정도 듬뿍 주고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절 용서해준 며느리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표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연을 통해 저와 같은 부모님들에게 과거의 제 어리석음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어떤 방법이 자식을 잘 키우고 옳게 대하는 건지 헤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후회가 가득한 제 사연을 떠올리고 부디 자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으로 옳은 방법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디 다른 분들께선 저처럼 기나긴 후회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가족이 화목한 관계가 되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